네, Man in the Middle, 제임스 모리슨이 부르는 곡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시선이라는 짧은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런 날이 있어요. 삼겹살이 그렇게 먹고 싶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주 지글지글거리는 불판에 삼겹살, 파, 마늘 올려놓고 김치도요. 네, 한번 앞으로 뒤집고 뒤로 뒤집고 호호 불면서 한 입에 쏙 이렇게 네, 아유 군침 도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삼겹살 파는 식당은 1인분은 안 팔죠. 네, 불 닦는 수고비도 안 나온다는 이유겠죠. 네, 그래서 기본이 2인분부터 팔게 됩니다. 사실 1인분만 먹어도 배는 좀 부르죠. 적당히 혼자 먹기 적당하니까 1인분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인분이라도 시켜서 1인분만 먹더라도 그래도 들어가서 그 삼겹살 그게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죠. 불판에 혼자 이리저리 삼겹살을 뒤집고 있는 내 모습, 그 모습을 지켜볼 다른 사람의 시선이 너무나도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비가 오던 눈이 오던 그런 날이 있어요. 흰색 셔츠 입고 또 색깔 있는 구두 신고 싶은 그런 날도 있습니다. 또 시원하게 입고 더운 여름을 나고 싶은 때도 있고 군고구마 장수처럼 보이지만 정말 본인마다 자기마다 최애 아이템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옷 입으면 너무 따뜻한 그런데 또 보기가 좀 그래요. 이렇게 아주 따뜻은 한데 패션 쪽으로는 좀 그런 옷이 있어요. 그래서 입기가 주저합니다. 캠핑을 가더라도 조금 춥지만 멋져 보이는 그런 옷을 입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도 않고 실제로 또 존재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두려운 사람들의 시선, 그 시선 때문에 우리가 먹고 싶고 하고 싶고 입고 싶고 또 이런 것들을 속으로 삼킬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사람들에게 보기 좋고 품이 있을 만한 관을 찾느라 죽을 때까지 고민만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시선, 대체 어떤 시선을 따라가야 우리가 행복할까요? 내가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 오늘도 해봅니다. 자, 좋은 음악, 좋은 책,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오늘 토요일 오후에 방송되는 2시간짜리 지성과 감동의 교양 프로그램. 네, 오늘도 교양 충전하실 준비 다 되신 건가요? 자, 노래 듣고 저는 오늘 내 인생의 명작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노라 존스가 부릅니다. What am I to you? 네, 노라 존스 What am I to you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토요일 오후 분위기를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파트릭 쥐스킨트. 네, 너무나도 유명한 작가죠. 기피의 강요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제목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독일 하면은 대문호, 대작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괴테라든가 또 제가 흠모하는 헤르만 헤세, 또 프란츠 카프카,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익숙하고 또 널리 알려진 작가가 참 대문호들이 많은 나라가 바로 독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현대인들에게 독일 출신 가장 유명한, 가장 훌륭한 작가를 꼽아보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분을 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의 주인공 파트릭 쥐스킨트입니다. 콘트라버스, 로시니, 존모시 이야기, 비둘기, 그리고 향수까지 그가 만들어내는 작품마다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고 왔습니다. 연극, 영화, 극본, 수많은 편집본, 재생산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아마도 가장 유명한 작가 반열에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 도시인의 탐욕에 대한 조롱과 소시민의 소외, 뭐 이런 우울하고 또 냉소적인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한 예술가의 고뇌를 그린 남성 모노드라마 콘트라베이스가 이 희곡이자 문학 작품으로 이 시대 최고의 작품이라는 극찬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매스컴의 추적을 받으면서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네, 아주 은둔형 작가인데요. 사람 만나는 거를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인터뷰 거절은 기본입니다. 네. 사진을 보면은요, 여린 얼굴, 창백한 피부톤, 가느다란 금발, 또 유행에 한참 뒤떨어진 것 같은 낡은 스웨터, 뭐 이런 사진만 보이고 있어요. 대부분 흑백 사진이고요. 그냥 누가 봐도 아, 이분은 작가다. 이분은 참 글을 쓰는 예술가처럼 생기셨다.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옵니다. 저자는 1949년도 암바흐에서 태어나서 68년에서 74년까지 미넨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현재 저자는 가장 널리 알려진 독일어권 작가지만 뭐 구텐바르크 문학상 아주 최고의 권위죠, 독일의. 그리고 뭐 툭한 문학상, 이런 최고 권위의 그 상을 일체의 문학상을 거부하고 인터뷰도 안 하고요, 사진도 안 찍고요, 뭐 그런 은둔형 작가입니다. 오로지 작품을 통해서만 독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출판사랑은 어떻게 연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신의 일에 대해 발설한 사람이면은요, 은둔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신상을, 이야기를 어디 가서 떠벌린다. 그럼 뭐 친구니 가족을 막론하고 절교를 선언하는, 절연을 선언해 버리는 그런 아주 기이한 은둔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의 얼마 안 되는 뭐 아주 극소수의 단편 중에 하나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기피애의 강요. 제목도 참 좋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어떤 기피의 강요가 펼쳐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언이 부릅니다. Why I Really Feel. 네, 파트리크 쥐스킨트 오늘의 주제 기피의 강요의 저자는요, 시나리오랑 단편을 썼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신문 잡지사에 그 편집하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30 중반 되어서 어느 극단의 제의로 우연히 콘트라베이스를 집필을 했는데 그 작품이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작은 활동 공간 내에서 사랑하고 존재를 위해 투쟁하는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의 이야기. 네, 본인을 모티브로 해서 작품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한 예술가의 고뇌와 평범한 소시민의 삶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남성 모노드라마. 이 책은 아무도 그걸 선뜻 인정해주지 않는 오케스트라 속의 콘트라베이스의 역할, 그리고 그 연주자의 삶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남자의 절망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안타까움, 기존 사회 규범의 제약,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서 다뤘던 그 짧은 제 글이었죠. 시선, 사람들의 시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의 자화상을 그린 게 콘트라베이스다. 이렇게 또 드물지만 저자가 직접 본인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장편소설 향수를 그 이듬해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향수라는 소설은 영화화된 것으로도 유명해요. 제가 아주 감격스럽게 오늘날 이렇게 제가 방송으로 할지는 몰랐지만 학교 다닐 때 이 영화를 봤어요. 지금은 이제 기억이 안 나는 어떤 분과 영화를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 그런데 보는 내내 영화 끝나고 어디 갈까, 나 왜 주머니에 돈이 없지? 막 이런저런 생각하느라 영화에 집중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집중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영화가 저에게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나이가
생각이 어렸었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조금 쉽지 않은 영화였다는 기억은 그거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영화에서 누가 죽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물어보는데 같이 간 친구가 제가 엉뚱한 소리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어쨌거나 냄새에 관한 천재적인 능력을 타고난 주인공이 향기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그런 기상천외한 이 소설은요, 발간되자마자 전 세계 독자를 사로잡았습니다. 30개국 언어로 번역 소개되고 만 2년 만에 200만 부가 팔려나간 이 소설의 매력은요, 냄새, 그러니까 향수라는 이색적인 소재에서 이끌어낸 작가의 탁월한 상상력과 위트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1700년대 향수 문화의 발달은요, 당시에 그 파리의 악취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흔히 우리가 향수에 대해 가져온 환상적인 느낌에 어떻게 보면 참 어떤 문화 충격, 쇼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경비원의 내면 세계를 심도 있게 묘사한 비둘기라는 작품도 썼고요. 평생을 죽음 앞에서 도망치는 별난 인물을 그린 존모 씨 이야기.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주제 단편집, 가장 최근입니다. 나름 95년도 작품인데 기피의 강요. 이런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저자는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클락이 부르는 곡 Yesterday When I Was Young. 세상을 바라보는 쥐스켄트의 눈은 근본적으로 우울합니다. 아니, 혐오에 가까운 아주 냉소적인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안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상관없이 현실 그 언저리를 자기만의 걸음걸이로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존모 씨. 향수 하나로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병적인 낭만적인 욕망이 사로잡혀 천연덕스럽게 살인을 저지르는 향수의 그 주인공. 또 이 사회의 관습과 사람들의 인식과 시선에 사로잡혀 경직된 세상에서 절망하는 콘트라베이스의 연주자.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신과 무감각에서 벗어나려는 비둘기의 소설 속 주인공. 이렇게 파트리크 쥐스킨트가 만들어낸 인물들이 그들의 현실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는 이 저자의 생각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자가 발표한 단편 기피의 강요. 이 책은 그 또 다른 두 편의 단편과 함께 이렇게 그 단행본으로 출간이 됐어요. 승부라는 책 그 주제와 장인 밑살의 유언이라는 책으로 묶여져 있는데, 제가 처음에 기획할 때는 이제 양이 좀 분량이 적은 것 같아서 이 세 작품을 할까 생각을 했었고, 또 세 작품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두 작품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 기피의 강요 자체가 깊이가 너무나도 깊어서 2시간 모두 이 단편에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단편을 요즘 참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예전에는 장편 소설 정말 많이 읽었고, 장편, 그냥 장편 400페이지, 500페이지 이런 장편이 아니라 대하 소설 이런 거 있죠. 태백산맥, 아리랑 지리산 이런 것들이요. 그런 책들 10권, 12권 이렇게 시리즈로 있어도 정말 그 주말 연속극 보듯이 그렇게 책을 너무나도 정말 맛있게 달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다 중고등학교 20대 초반 그럴 때 정말 그 직업처럼 읽었었는데, 눈 뜨면은 그 책을 읽는 게 저의 그 삶의 낙이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장편이라는 책을 못 읽어본 게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장편 소설뿐만이 아니라 장편 영화도 한 자리에서 다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고요. 장편 드라마는 어릴 때부터 드라마를 별로 못 봐서 안 봐서 참 장편에 대한 아주 까마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요즘 짧은 영상의 집합소이기도 하죠. 유튜브가 자리를 대신하기도 했는데 시 같은 경우는 근데 너무 짧아가지고 더 많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편은 제 기준으로는 참 좋더라고요. 적당하더라고요. 짧은 글을 너무 짧지 않는 글을 읽고 천천히 오래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저에게 참 좋아서 자주 접하게 됐는데, 그래서 내 인생의 명작에서도 뭐 김동인 단편집부터 톨스토이 단편집까지 두루두루 많이 다루어 보았는데, 그때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방송 그 완성도가 높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대작가들의 단편 거의 전문을 방송에 소개하다 보니까 당연히 오브지리로 방송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기도 했죠. 뭐 동백꽃, 봄봄 뭐 이런 단편부터 두 노인,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단편까지 소개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이 단편의 매력에 푹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 못지않은 단편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단편 깊이의 강요.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제부터 이 깊이의 강요 전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덴버 애니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방송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깊이의 강요입니다. 지금부터 1부 마지막까지요, 본문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묘를 뛰어나게 잘 그리는 슈트르가르트 출신의 젊은 여인이 초대전 전시회에서 어느 평론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그는 단지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그녀의 용기를 북돋아줄 생각이었다. 당신 작품은 재능이 있고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 평론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젊은 작가는 그의 논평을 곧 잊어버렸다. 그러나 이틀 후 바로 그 평론가의 비평이 신문에 실렸다. 그 젊은 여류화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녀의 작품들은 첫눈에 많은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것들은 애석하게도 깊이가 없었다. 이런 글을 읽고 젊은 여인은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린 소묘들을 들여다보고 낡은 화첩을 뒤적거렸다. 완성된 작품뿐만 아니라 아직 작업 중인 것들까지 전부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물감통 뚜껑을 닫고 붓을 씻은 다음 산책을 하러 나갔다. 그날 저녁 그녀는 초대를 받았다. 사람들은 비평을 외우거나 읽듯이 그림들이 첫눈에 일깨우는 호감과 많은 재능에 관해 연신 말을 꺼냈다. 그러나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들으면 뒤편에서 나지막이 주고받는 소리와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젊은 여인은 들을 수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깊이가 없어요. 사실이에요. 뭐 나쁘지는 않은데 안타깝게도 깊이가 없어요. 그 다음 주 내내 그녀는 전혀 그림에 손을 대지 않았다. 말없이 집안에 앉아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것은 깊은 바닷속에 사는 무지막지한 오징어처럼 나머지 모든 생각들에 꼭 달라붙어 삼켜버렸다. 왜 나는 깊이가 없을까? 그녀는 그렇게 상념에 잠기기 시작했다. 두 번째 주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어설픈 구상이 고작이었고 때로는 줄 하나 긋지 못하는 적도 있었다. 마침내 온몸이 떨려 붓을 물감통에
집어넣을 수조차 없었다. 그러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소리를 질렀다. 세 번째 주, 그녀는 미술 서적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다른 화가들의 작품을 연구하고 화랑과 박물관들을 두루두루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미술 이론 관련 서적들도 읽었다. 그리고는 서점에 가 서점원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이 있는 책을 요구했다. 그녀는 비트겐슈타인인가 하는 사람의 책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시립박물관에서 개최된 전시회 유럽 소묘에서 그녀는 미술교사가 인솔하는 학생들을 따라갔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앞에서 불쑥 앞으로 나선 그녀는 물었다. 실례지만 이 그림에 깊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술교사는 그녀를 보고 희죽 웃으면서 말했다. 나를 놀리실 생각이라면 그보다 더 나은 걸 생각하셔야죠. 학생들 모두 깔깔깔 웃었다. 아니, 이 대작가 앞에서 깊이라니. 그들은 그 여류 작가를 비웃었다. 작가는 집으로 가 몹시 비통하게 울었다. 작가는 점점 더 이상해졌다. 화실을 비운 적은 거의 없지만 그림을 그릴 수는 없었다. 깨어있기 위해 약을 먹으면서 무엇 때문에 깨어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피곤해지면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었다. 잠이 깊이 들까 두려워 침대에 눕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밤새도록 불을 켜두었다. 그림은 더 이상 그리지 않았다. 미술품 상인이 베를린에서 전화를 걸어 그림 몇 장을 청했을 때 그녀는 전화에 대고 소리쳤다. 나를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나는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간혹 점토를 반죽할 때도 있었지만 특별히 무엇을 만들지는 않았다. 그저 손가락 끝으로 후비거나 작은 경단을 빚을 뿐이었다. 그녀는 외모부터 피폐해져 갔다. 옷차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집은 손질하지 않아 쇠락해 갔다.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를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그녀를 돌봐줘야겠어. 그녀는 위기에 빠져 있어. 인간적인 위기거나 그녀의 천성이 너무나도 예술적인 것 같아.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어. 첫 번째 경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돈은 없지만 두 번째 경우는 그녀 자신이 극복할 문제야. 세 번째 경우면 우리가 그녀를 도와줘야만 해.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무엇도 다 고통스러운 일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들은 식사나 파티에 그녀를 초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매번 작업해야 한다는 이유로 초대를 거절했다. 그러나 그림은 전혀 그리지 않았고 방 안에 앉아 우두커니 앞을 응시하거나 점토만을 주물럭거렸다. 한 번은 자신에게 너무 절망하며 초대를 받아들인 적이 있었다. 그녀를 마음에 들어한 어떤 젊은 남자가 잠자를 같이 하기 위해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자신도 그가 마음에 들었으니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그녀는 선선히 승낙을 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저에게는 깊이가 없어요. 각오는 하셨나요? 그 말을 들은 남자는 깜짝 놀라며 그녀를 단념했다. 한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던 젊은 여류 작가는 그렇게 순식간에 몰락했다. 그녀는 외출도 하지 않고 사람들의 방문도 받지 않았다. 운동 부족으로 몸은 비대해졌고 알코올과 약물 복용 때문에 유달리 빠르게 늙어갔다. 집안 여기저기 곰팡이가 슬기 시작했고 그녀에게는 시큼한 냄새가 났다. 그녀는 3만 마르크를 상속받았는데
그것으로 3년을 살았다. 이 시기에 한번 나폴리로 여행을 갔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녀에게 말을 건 사람은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이 웅얼거리는 소리만 들었다. 돈이 떨어지자 그 여인은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전부 구멍내고 갈기갈기 찢었다. 그리고는 텔레비전 방송탑 위로 올라가 139m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이날 바람이 몹시 거세게 불었기 때문에 그녀는 탑 아래 타르 포장된 광장에 떨어져 으스러지지 않고 넓은 귀리밭을 가로질러 숲 가장자리까지 날려가 전나무 숲속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즉사했다. 주로 스캔들을 상세하게 보도하는 대중지들이 감지덕지 그 사건에 덤벼들었다. 자살 사건, 바람에 날려간 흥미로운 경로, 한때 전도 양양했고 미모도 뛰어났던 여류 화가의 이야기라는 사실은 보도할 가치가 아주 높았다. 그녀의 집은 재앙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보였으며 기자들은 환상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널려있는 수없이 많은 빈병, 여기저기 파기의 흔적, 갈기갈기 찢겨나간 그림들, 벽면 어디를 둘러봐도 점토 덩어리, 심지어 방 구석에는 배설물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두 번째 탑 기사로 다루는 모험을 감행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3면에서 기사를 계속했다. 앞에서 말한 평론가는 젊은 여인이 그렇게 끔찍하게 삶을 마감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표현하는 단평을 문예란에 기고했다. 그리고 그 평론가는 거듭해서 썼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 사람이 상황을 이겨낼 힘을 기르지 못한 것을 다 같이 지켜보아야 하다니 이것은 남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한 번 충격적인 사건이다. 무엇보다 인간적인 관심과 예술적인 분야에서의 사려 깊은 동반이 문제되는 경우에 개인의 의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비극적 종말의 씨앗은 개인적인 것에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소박하게 보이는 그녀의 초기 작품들에서 이미 충격적인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 사명감을 위해 고집스럽게 조합하는 기교에서 이리저리 비틀고 집요하게 파고듦과 동시에 지극히 감정적인, 분명히 헛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으로 나타나는 반항을 읽을 수 있지 않은가. 숙명적인, 아니 무자비하다고 말하고 싶은 그 깊이의 강요를 느낄 수가 있다.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6시가 됐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작품 단편집 깊이의 강요입니다. 일부 내 인생의 명작에서는요, 이 단편 깊이의 강요 전문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취미로 그리고 있는데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물론 뭐 취미로 그리는 수준이라 뭐 유치하기 짝이 없고 일주일에 뭐 한 번 배우고 2번 배우고 뭐 못 갈 때도 있고 그래서 뭐 실력도 잘 안 늘고요. 또 전공으로 한 것도 아니라서 그런데도 이렇게 그림을 꾸준하게 그릴 수 있었던 게 저를 늘 격려해 주시는 우리 미술학원 원장님 덕분인데요. 이화미술학원이라고 펠팍이 있습니다. 깊이가 없다, 기교가 심하다, 그림이 유치하다, 뭐 이런 말을 만약에 저한테 했다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네. 언제든지 가면은 색감이 좋다, 아이디어가 좋다, 초보치고는 뭐 잘하네, 뭐 이런 용기를 주는 말을 듣고 아닌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고 신나서 또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던 그 여류 화가가 어느 날 그 비평가의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서서히 망가져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기피의 강요 내용입니다. 오늘 그 일부 오프닝 멘트 시선, 이 한마디처럼 평생 남의 시선을 따라가고 그 한마디에 자기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결국 자기에게 좋은 것 한번 못 해보고 남들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을 하다가 마지막을 보내는 모습. 당신의 작품은 재능이 있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 네, 이 젊은 여류 작가를 생을 마감하게 만들었던 그 비평, 당신에게는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 이 일로 그녀는 만사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고 끝내 생을 마감합니다. 거듭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 사람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다 같이 지켜보아야 하다니. 그러나 결국 비극적 종말의 씨앗은 개인적인 것에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네, 비평가의 마지막 멘트였죠. 꽃봉오리를 피우지도 못한 채 싹을 잘라버렸던 그 비평가가 남긴 평가. 이쯤 되면은 한 인간을 2번 죽이는 언행이 아니었던가. 물론 악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꿰뚫고 있는 단점, 혹은 그 어떤 열등감 같은 것, 이것을 누군가에게 들킨다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그야말로 치명타입니다. 치명타에 적응하고 극복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나는 극복했는데 너는 왜 극복하지 못하니라는 말은 너무나도 매서운 말이지 않나 싶어요. 어떤 사람은 극복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심각한 우울증세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눈빛만으로도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저자는 어느 비평가의 평가로 나타난 이 표현, 이 현대사회에서 무분별하게 가해지는 악성 댓글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첫 곡은요, 에릭 크랩튼, Tears in Heaven 함께 듣겠습니다. 기피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걸어서 속까지 측정 가능한 길이로서의 깊이가 있고, 또 내용이 지니고 있는 충실성, 또 무게를 뜻하는 결과물의 수준으로 또 깊이가 있습니다. 저자가 만들어낸 오늘 주제 깊이의 강요는 이 내용적인 깊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적인 깊이는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자로 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객관적인 형식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지를 남겨두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깊이를 못 느끼는 작품이 어떤 사람에게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깊이도 또 주게 됩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은 어떤 작품을 평할 때 정말로 신중해야 할 겁니다. 여기에서 작가가 멘탈이 좋아야 되고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견뎌야 된다, 그거는 당신의 무게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너무나도 가혹할 겁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또 잘못을 저지르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세상은 소수의 부자와 소수의 권력자가 전체를 다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세상은 가난한 자, 못난 자,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경쟁에서 이겨내고 싸우고 승리해라, 이렇게 계속 채찍질만 하는 것은 약육강식의 냉혹한 승부의 세계의 관점입니다. 이 전도 유망한 젊은 여류화가 그녀에게 깊이가 부족하다는 말은 부자에서 갑자기 가난한 자가 된 느낌이었을 겁니다. 권력자에서 갑자기 하인이 된 듯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혼자서 삼겹살을 못 먹는 사람들의, 이 여러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표현하고 싶은 것도 주저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그 여류화가의 삶과 결정은 따라하고 싶진 않지만 공감은 많이 갔습니다. 그녀는 미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화가였습니다.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었고 그 그림은 참 많은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평가의 한마디, 깊이가 부족하다는 말, 그 한마디가 독이 든 화살이 돼서 그림에 꽂힌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전도 유망한 화가가 아닌 게 되었습니다. 그 뾰족한 끝을 가진 독화살은 그녀에게 깊이 파고들었고 그녀 그림 전체와 그녀의 영혼까지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지만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류화가의 멘탈을 지적하기보다 평론가의 그 새치혈을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이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나의 이 냉철한 이성을 부각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바보, 모지리로 만들고 역경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고 강하게 충고하고 그렇게 할 자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기피를 강요당하는 분들과 함께 독화살을 맞은 느낌으로 저는 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첼 야마가타와 레이 라모텐즈가 부르는 곳 듀엣 함께 듣겠습니다. 진원지를 떠난 말은 곱비 풀린 말처럼 달려나갑니다. 평론가의 마음속에 그 펜대 아래 놓여있던 단어의 조합들, 그것들이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 무게가 엄청나게 더해졌습니다. 가속도도 붙었고요. 내가 말한 걸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달하면서 왜곡하기란 정말로 쉬운 일입니다. 내 한마디 한마디 끝에 부연이 되고 살이 붙고 내 글, 문장 사이사이에 주석이 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했겠거니 생각해 볼 틈도 없이 말을 활자가 되고 또 활자는 그 말보다 수천 배의 힘을 가진 채 달려갑니다. 또 이 글은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죠. 평론가도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한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걸 작가의 의도도 물론 아니었겠고요. 어느 사회를 보면 사람의 갑질이나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자, 그 피해자가 엄청나게 이렇게 고통을 받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그 가해자에게 너도 죽어라는 식의 마녀 사냥식 난도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디던가 아니면 너도 따라서 죽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은 더 강력한 무기가 되고요. 안타깝게도 이 작품에서 주인공 여류화가는 목숨을 잃게 되지만 그 말의 무게와 그 날카로움을 우리는 평생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는 강박 속에서 있습니다. 몇 사람 건너면 내가 던진 말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가공된 말만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을 여는 게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닙니다. 평론가가 악인은 아니었지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 깊이라는 알쏭달쏭한 단어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평론가는 깊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미 그의 글은 몇 사람을 건너면서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류화가는 그저 깊이 없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격려 차원의 응원글을 평론가가 쓰고 싶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앞부분에 칭찬도 있었습니다. 번뜩인다, 재주가 있다. 그런데 이 비평 이후로 화가의 그림은 깊이 없는 졸작으로 치부됐고, 아니 치부가 되었다라기보다 작가가 자기 작품을 졸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 인생이 함께 내리막길을 탄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 사람의 의견이 그 이후에 더하고 더하는 게 얼마나 쉽고 무서운 것인가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재능 있고 호감 가는 작품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앞에. 근데 그 수식어가 떼지고 그저 깊이 없다는 것만 부풀려져서 결국 화가의 손에서는 붓이 떨어졌습니다. 이 반복적인 세뇌의 힘은 인간을 병들게 하고 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 말로 그 깊이가 있다, 깊이가 없다라는 그 한마디 말로 한 전도 유명한 작가가 생을 달리했습니다. 참 비범하고 재능 많던 그녀는 평범함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램 스나이가 부르는 I'll Be Your Mirror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 후 그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극적으로 재기에 성공하거나 그녀의 작품이 실은 엄청난 깊이가 있었다는 이런 식의 반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파트리크 쥐스킨트 이 작가의 그런 본인스러운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눈뜨고 똑바로 보라는 듯이 직설적이고 깔끔하게 내려가는 그 문장들은 그 말 한마디의 고통이 얼마나 사람들을 망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그녀가 했던 유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내동댕이 치고 깊이가 없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그녀의 뛰어난 재능과 그림에 대한 열정이 묻어져 버렸습니다. 화가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었고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트가 그랬습니다. 혼자 고립되고 외부와의 접촉을 끔찍이도 싫어하고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장편을 쓰고 중편을 쓰고 또 이렇게 단편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비평과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 평가, 그리고 그 평가로 인해 한없이 낮아지는 자존감을 본인이 직접 느끼기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품의 주인공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관적으로 깊이가 없다고 말을 한 평론가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 말을 듣고 왜곡해서 단정지어버린 대중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나약하게 받아들인 이 여류 화가의 문제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깊이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많은 잎들에 둘러싸인 한 인간은 깃털보다 가벼운 존재입니다. 입김 하나로 땅끝까지 날려버릴 수도 있고 가벼운 손길로 하늘 끝까지 들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깊이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는 주관적인 단어죠. 그런데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깊이를 강요하고 명쾌하게 해석하지 못하면서 말을 막 옮겨댑니다. 결국 상처만 남게 되고, 명확하지 못한 의사소통의 결과로 비극적인 결말을 제시하게 됩니다. 깊이 없게 전파된 그 깊이에 대한 강요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단편 깊이의 강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이의 강요, 굳이 책임이 있다면 이 책의 제목 그대로 이 깊이의 강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요. 그런데 아쉽게도 깊이의 강요에게 책임을 물을 수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바가 부르는 곡 The Winner Takes It All. 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소설 속 이야기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픽션과 논픽션 경계를 옮겨가면서 이 현실에도 등장합니다. 이 현실 세계는 이 저자 파트리크 쥐스킨트로 또 대변이 됩니다. 소설 속의 그녀는 항상 이 저자가 할 법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굳이 상상력을 첨가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작가의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게 알쏭달쏭 이거는 그저 소설입니다, 이게 아니라 누가 봐도 작가가 하는 말인 것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단정적인 말투, 그리고 덤덤하게 직설적으로 써내려간 문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독자들은 들어야 돼 라고 말을 하듯이 직설적인 표현들을 이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녀가 내뱉은 말, 나를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네, 꼭 작가, 이 저자가 입에서 나온 말 같습니다. 본문 내용을 다시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한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던 젊은 여인은 순식간에 몰락했다. 그녀는 외출도 하지 않고 방문도 받지 않았다. 운동 부족으로 몸은 비대해졌고 알코올과 약물 복용 때문에 유달리 빠르게 늙어갔다. 집안 여기저기 곰팡이가 쓸기 시작했고 그녀에게서는 시큼한 냄새가 났다. 돈이 떨어지자 그 여인은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전부 구멍내고 갈기갈기 찢었다.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탑으로 올라가 139m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이날 바람이 몹시 거세게 불었기 때문에 그녀는 탑 아래 포장된 광장에 떨어져 몸이 으스러지지 않았고 넓은 밭을 가로질러 숲 가장자리까지 날려가 전나무 숲속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즉사했다. 본인이 직접 죽음을 이렇게 선택하고 또 죽는 과정, 또 탑 아래 포장된 광장에 떨어지지 않고 숲까지 날아가서 떨어진 모습. 그런데도 그녀는 즉사를 했다. 왜 그녀의 몸이 산산이 조각나지 않고 나무 속으로 온몸이 보존되면서 떨어졌을까요? 그런데도 생을 왜 달리 했을까요? 아마도 작가적인 상상으로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마지막 작가적 자존심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비참하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주인공이 그 마지막 순간에 레드 와인 한 잔과 욕조에 비싼 입욕제를 놓고 또 생을 마감하는 그런 장면, 뭐 그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죠. 이렇게 멋지게 살아내고 싶었던 세상에서 그러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마지막 위로,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저는 느껴졌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해리안 그 남매가 부르는 곡 마음을 드려요. 함께 듣겠습니다. 네, 은둔의 소설가로 불리면서 시상식조차 참석하지 않는 파트리크 쥐스킨트. 그에게 주변의 관심은 그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읽고 비평하는 직업을 가진 비평가의 그 시선이 이 저자에게는 아주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이 저자는 펜을 통하긴 했지만 아주 뚜렷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네, 이런 말 했었죠, 요리 작가가. 결국 그 이 책 기피의 강요는 그의 글을 펜 끝자락으로 들었다 놓았다 하는 그 비평가들의 혹은 자신만의 잣대로 평가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한 반기 그리고 어떤 경고인 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듯 했어요. 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리고 비평가들에게 노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대중들의 시선 따윈 겁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결국엔 여류화가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강한 척 해보았지만 결국은 그 시선에 그 기피의 강요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작가가 보내고는 있지만 결국 실제 주인공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결국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을 막을 힘은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피의 강요, 이 책은 이렇게 강요받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강요받는 그것이 실체도 없음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책장을 다 넘기고 나면은 자기 작품에 대한 방어가 나약한 그녀의 뒤에서 그녀와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저자 파트리크 쥐스킨트가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극중 여자 그 작가 화가가 외쳤던 그 말,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이 말이
언제까지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실체가 없는 그 기피의 강요, 그 강요가 자행하고 있는 어떤 예술가들의 뭐랄까요, 그 못살게 구는 그런 것들. 이 책의 저자는 작품 속에서 나를 좀 내버려 두라고 외치던 여류 화가가 결국은 작가에 의해서도 분탑해서 몸을 던졌지만 그 와중에서도 몸은 으스러지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작가적인 뭐랄까요, 자존심은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마지막까지 외쳤던 그것은 나를 제발 그만 놔두세요. 이 작가는 전도 유명한 화가였지만 결국에는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기피의 강요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피의 강요를 받은 채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자의 몫이 되었고요. 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빌리 조엘 피아노맨. 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기피의 강요라는 책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주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강요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자기만의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구축하고 당당하게 자기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